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금속 지시약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죠. 자, 답은 금속염이 주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금속 지시약 같은 경우에서는 주 성분이 금속염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어떤 종류가 있죠? MX, PAA, EBT 이런 종류들이 있죠. 자, 따라서 가번이 바로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나번 킬레이트 시약이다. 답은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든다. 라번에 자신의 고유색을 가지게 된다. 정답은 가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풀이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31번 유기정성의 위험에 관한 주의사항으로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인화성 액체는 보통 1에서 2리터 정도를 채취해서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1에서 2리터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1에서 2리터가 아니고 소량을 취해서 실험에 임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라는 것은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에요. 자, 인화성 물질은 1회 적정 시 3g 정도 채취해서 실험한다. 답은 염소나 브롬. 염소라는 것은 Cl-, Cl2가 되겠죠. 여기는 화합물이니까 브롬은 Br2를 이야기합니다. 할로겐 물질이죠. 염소나 브롬 등의 독가스를 마셨을 때는 에틸알코올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자, 에틸알코올을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조염이나 나이트로 화합물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게 다량 채취해서 실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량이 아니고 소량 채취해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번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화물 침전을 세척했을 때 세척액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염화물 침전을 우리가 세척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척액은 뭐가 되는 거죠? 염산을 사용하는데 그 염산 중에서도 묽은 염산을 사용하니까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33번 K2CR54에 노란색 침전을 형성시켜서 확인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답은 AG+, 나번에 PBE+, 답은 AG2E+, 그리고 AGE+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되는 거죠? 납이죠, 납이온입니다. 납은 PBE+가 되는 거죠. 그리고 34번에 보시게 되면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에 이용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이오딘 폼 반응이라고 그러죠.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에 사용되는 것은 아이오딘 폼 반응,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고체의 용해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NaCl, 염화나트륨이죠. NaCl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다. 답은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가 커진다. 답은 일반적으로 고체는 압력이 높아지며 용해도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관계 있지만 압력에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압력에는 무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KNO3,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6번에 보시면 산화환원 적정법 중에 하나인 과망간산 칼륨 적정은 주로 산성용액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분석액을 산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산은 무엇인가? 가번의 황산, 나번의 질산, 답번의 염산, 나번의 아세트산. 황산과 질산과 염산은 강산성이죠. 반면에 아세트산은 약산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우리가 분석액을 산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산은 강산성의 일종인 황산을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미온 정성 분석에서 Cl-, Br-, I-, Cl 염소이온, Br 브로미온, I 요오드 이온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할로겐 이온이 되는 거죠. 이온의 침전을 생성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시약은 가번의 AgNO3, 그리고 나번의 NaNO3, 답번의 KNO3, 라번의 HNO3예요.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AgNO3. AgNO3는 질산언을 이야기합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38번 0.01몰 칼슘 50.0ml와 반응하려면 0.05몰 EDTA 몇 ml가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적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0.01몰이니까 0.01몰 얼마? 50ml. 자, EDTA 0.05몰 X. 따라서 여러분들이 X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ml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 그리고 39번 K4FE CN6 1몰을 물에 완전히 녹일 때 생성되는 이온의 종류와 몰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K4FE CN6를 여러분들 물에 녹여요. 그럼 K가 플러스니까 4K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FE CN6 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성되는 이온은 뭐가 되는 거죠? 생성되는 이온은 K 플러스와 FeCN6 4-가 되니까 종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온의 종류는 2종류. 자, 그리고 몰수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K 플러스가 4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FeCN6 4-몰이 몇 몰이 되는 거죠? 1몰이. 그러니까 FeCN6 4- 이온이 1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는 몇 몰이 되나요? 5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이면서 발생되는 이온은 두 종류, 몰은 4 플러스 1이니까 가번에 두 종류고 몰수는 5몰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온화 반응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별도로 우리가 이온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침전적 정법에서 표준 용액으로 KSCN 용액을 이용하고자 Fe3 플러스를 지시약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가번에 폴하르트법이라고 하죠. 가번이 정답. 그리고 41번 전도도의 단위는 그랬어요. 전도도는 우리가 어떤 단위를 나타내죠? 몰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번에 있는 옴을 우리가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2번에 보시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컬럼 효율은 일반적으로 이론 단수로 나타낸다. 다음 중에서 이론 단수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자, 가번의 실험실 온도, 다음에 컬럼 제작 방법, 다음에 이동상의 흐름 속도, 라번의 분리 온도. 여기서는 크로마토그래피에 관계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실 온도에 관계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험을 하는 기본적인 온도는 주로 어디서 하는 거죠? 상온에서 하죠.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로 정해놨죠. 근데 여기서는 그 정해놓은 상태에서 크로마토그래피에 관계되지 않는 게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번의 실험실 온도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3번 아세트산 이온이 물 분자와 반응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그랬어요. 자, CH3COO-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H2O 물과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CH3COOH라는 아세트산과 OH-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물과 반응한다고 그래서 가수분해라고 그래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에 빛을 조사하며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게 되면 틴들 현상이나 라만 효과 그리고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에 방출하는 성질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작동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점적의 직경은 2에서 5mm 정도가 좋다. 나번의 시약량은 분석용 TLC법에서 점적당 10에서 100μg 정도이다. 다번에 상승전개나 하강전개법 그리고 1차원 혹은 다차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답은 전개 시간이 보통 종이 법에서 보다도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법이 더 느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개 시간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더 빠르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반대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 전개 시간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더 빠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보다는 막 중에서도 얇은 막을 이용했을 때 전개 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번이 반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가 아닌 것은 가번의 UV 흡수 검출기, 나번의 IR 흡수 검출기, 다번의 전도도 검출기, 라번의 이온화 검출기.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서 검출기의 종류가 전부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로는 가번의 UV 흡수 검출기, 나번의 IR 흡수 검출기, 다번의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하죠. 근데 라번에 있는 이온화 검출기라는 자체는 없어요. 아예 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전도도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같은 전도도를 가진 용액은 구성 성분과 농도가 같다. 그리고 나번 전류가 흐르는 정도는 이온의 수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답은 전도도는 이온의 농도 및 이동도에 따라서 다르다. 답은 적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정량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분석법 중에 하나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가번을 보시면 같은 전도도를 가진 용액은 구성 성분과 농도가 같다고 하는데 같은 전도도를 가진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구성 성분과 농도가 항상 같다고는 볼 수가 없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기기분석법 중에서 광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의 전위차 적정법, 나번의 분광분석법, 다번에 적외선 분광법, 라번의 X선 분광법 있죠. 자, 따라서 광학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위차 적정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다른 거는 보시면 여기서 분광, 그리고 적외선 분광, X선, 광선을 이용한다는 그게 광학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가번은 전위차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정법이라고 돼 있어요. 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은 우리가 광학적 방법하고는 관계없죠. 빛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9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전위차 적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일반적인 기준 점검은 백검으로 만든다. 답안의 적정분석법에서 종말점의 결정에 이용된다. 답안의 기준 점검은 네른스트식에 따라야 한다. 답안의 기준 점검은 고정된 전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가번의 설명이 틀렸는데 일반적으로 기준 점검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를 지금 여기서는 기준 여기서 이제 백검에 사용되는 것은 지시 점검입니다. 기준 점검이 아니고. 그래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50번 다음 어떤 기기에 대한 설명인가? 두 전극 사이에 발생되는 전위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사용 전에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용액의 액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어떻게 보면 장치를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용액의 액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뭐가 되느냐면 pH 미터가 돼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에 초점을 맞춰서 pH 미터를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시면 적외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알 수 없는 물질의 정보는 어느 것인가? 답은 유기혼합물의 분석, 답은 유기혼합물의 구조, 답은 유기혼합물의 비점, 그리고 유기혼합물의 불순물 유무 확인. 여기서 비점이라는 것은 뭐죠? 끓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는 뭐가 될까요? 비점이죠, 비점. 그래서 적외선 분광 광도계는 우리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우리가 측정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알 수는 없어요. 끓는 점이 B점입니다. 자, 그리고 52번에 보시게 되면 듀버스크 비습기를 사용해서 농도를 측정했을 때 표준 용액의 농도가 1몰/리터, 눈금이 20cm, 시료 용액의 비색간의 눈금이 40cm일 때 색깔이 일치하였다면 시료 용액의 농도는 몇 몰/리터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면 우리가 흑광도는 몰 흑광계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셀의 두께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농도와 셀의 두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도와 셀의 두께, 눈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셀의 두께와 농도, 이렇게 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흑광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광도 A라는 것은 몰 흑광계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두가 거리 또는 시료셀의 두께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농도하고 두가 거리 두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농도가 지금 1몰/리터 곱하기 길이 센티미터가 20cm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농도를 몰라. C일 때 40cm. 따라서 C일 때가 아니고 C 곱하기 40c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C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 곱하기 20에서 40cm를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0.5몰/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흑광도에 관계되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농도와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흑광광도 분석 장치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흑광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흑광도 장치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가장 먼저 광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광원이 광원부입니다. 광원부. 자, 그리고 파장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이 맞아야 됩니다. 람다가 파장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료셀을 집어넣습니다. 시료셀은 원형셀도 있고 그리고 사각셀. 그래서 사각셀은 주로 석영셀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 셀에 액을 80% 정도 넣은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료부가 되는 거죠. 여기는 파장 선택부. 자, 그러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먼저 광원부, 그리고 파장 선택부, 그리고 시료부, 그리고 측광부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실험 중에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 실험 과정은 반드시 노트에 기록한다. 가번에 실험대 위에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라번에 실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험에서 숙련자가 맞던 숙련자가 아니든 실험을 두 개 이상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수를 한다는 것은 실험실에서는 큰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험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집중해서 실험을 하죠. 빨리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이 아니고 한 가지씩.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5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정량 분석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해 작용이 우려될 경우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여기서 정량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것을 정량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답은 금량선법, 나번에 내부 표준법, 답은에 표준물 첨가법, 라번에 면적 백분율법.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정량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정량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해 작용이 우려될 경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작용이 우려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표준물 첨가법이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 중에서 지시라는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검출기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검출기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각각의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서 검출기의 종류는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알맞은 조건 중에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검출 한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2번, 가능하면 모든 시료에 대한 응답 신호를 보여주어야 한다. 3번, 검출기 내에 시료에 머무는 부피는 커야 한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짧아야 한다. 그리고 SMB가 커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풀이를 같이 보세요. 풀이해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출 한계는 높아야 한다가 아니고 낮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2번, 가능한 모든 시료에 같은 응답 시간을 보여줘야 됩니다. 같은 응답 시간.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검출기 내에 시료에 머무는 부피는 커야 하는 게 아니고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SMB가 어때요? 커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2번, 그리고 4번, 5번이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7번에 보시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상적인 기준 전극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전위를 나타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내려서 뜻식에 따라서 가역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역적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고 가역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역적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작은 전류가 흐른 후에는 본래 전위로 돌아와야 한다. 답은 온도 사이클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틀리게 된 설명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몰 용액의 어떤 시료를 1.5cm 용기에 넣었을 때 람다맥스가 250나노미터에서 람다맥스는 최대 파장을 뜻하는 거죠. 투강도가 40%이다. 250나노미터에서 E맥스 최대 몰 흡광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풀이를 보시면 돼요. 자, 흡광도A라는 것은 최대 몰 흡광도 곱하기 농도 곱하기 시료셀 두께로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흡광도A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면 투광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그 투광도, 투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넣게 되면 1 대신에 100을 넣으면 되고 여기서 퍼센트를 없앤 투광도 대신에 투광도나 투과도 같은 말이니까 퍼센트를 떼고 넣으면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상관관계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투광도를 이용해서 흡광도를 계산을 해요.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투광도가 4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4분의 1을 하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자, 0.39794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흡광도 지금 두 개를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0.39794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죠? 입실론 맥스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곱하기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농도가 지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몰 10의 마이너스 4성몰. 자, 그리고 L이라는 거리는 지금 1.5cm.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입실론 맥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실룸 x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65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입실룸 x가 최대 몰 흑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흑광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셀이라고 있잖아요, 셀. 그래서 셀에 용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셀로 빛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의 강도. 자, 그리고 용액을 투과를 했어요. 그래서 IT는 투사광의 강도. 그럼 여기서는 농도가 있겠죠. 그리고 시로셀의 두께나 투과 거리. 따라서 이 값을 이용해서 흑광도를 우리가 나타내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흑광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Emax,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최대 몰 흑광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Emax라는 것은 계수가 되는 거죠, 계수.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9번. 자, 59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전이차 전극법에서 보조 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극은, 자, 갑은 수소 전극, 나번에 백금 전극, 다번에 칼로멜 전극, 라번에 퀸하이드론 전극. 여기서 보조 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칼로멜 전극이니까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e 플러스를 황산산성에서 MnO4-로 적정할 때 E0가 0.78V, Fe 플러스의 80%가 Fe3 플러스로 산화되었을 때 전이차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는 E0 플러스 0.0591 로그 C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전이차. 자, 전이차가 2예요. 그럼 E는 지금 표준 전이차 E0 플러스 0.0591 로그 C라는 것은 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그 C예요.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Fe3 플러스 농도에서 Fe2 플러스 농도를 C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E0라는 표준 전이가 얼마죠? 0.78. 그래서 0.78 볼트 플러스 0.0591 로그. 그죠? 자, 그럼 여기서 C를 나타내는데 철 3가의 농도와 그리고 철 2가의 농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철 2가의 80%가 철 3가로 산화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철 2가의 80%가 3가가 됐으니까 철 2가는 100% 중에서 몇 %가 됐다는 소리예요? 20%가 철 2가예요. 그럼 철 3가는 80%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값을 표현을 했을 때 철 3가는 80%, 100% 중에서 철 2가 100% 중에서 3가로 80%가 전환됐다고 그랬으니까 2가는 20%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815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래서 60번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느냐 하면 농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이가철의 80%가 3가철로 산화되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자체가 철이 Fe 플러스가 100%예요. 100%인데 Fe3 플러스로 80%가 전환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 중에서 남아있는 E 플러스는 몇 %가 되는 거예요? 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 3가가 80%, 철 2가가 20%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 삼가철과 이과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함량이 얼마인지 분류를 하지 못하면 공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값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60번에서는 이과철 100%를 기준을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이과철의 함량과 그리고 삼가철로 전환된 값이 얼마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번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이와 제 설명을 듣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고 문제를 풀면 암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인강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인강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문제가 유사 문제, 다시 말해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